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조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졸업하기 전부터 공채다 인턴이다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다 지원해봤지만 딱히 스펙이랄 것도 뭐 특출난 게 없었고 학점도 그냥 보통이어서 그런지 인터뷰까지 본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저만 취업하기 힘든 게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뭐랄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저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그때 그저 어린 마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처럼 저도 식당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꿔왔었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제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먼저 일을 배워보자 싶어서 고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졸업 후 거의 곧바로 일을 시작해서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잘 봐주신 사장님 덕분에 지금은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가게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고 평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바생을 많이 쓰다 보니 책임감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자주 그만둬서 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시작한 일인데 매니저가 되면서 6일 일하게 되는 날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고깃집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사람도 자주 바뀌어서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그만두고 친해졌다 싶으면 그만두더라고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 일을 그냥 알바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책임감을 잘 못 느끼고 그만둔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연락을 두절하면서 그만두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한두 번 대인 게 아니라 새로 직원을 뽑을 때는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새로 홀서빙 직원을 뽑았는데 요즘 마땅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젊은 여자부터 나이 많은 아저씨까지 연령대마저 다양하게 지원을 했어요. 젊고 힘 좋은 청년을 뽑을까 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사람은 나이가 40살인 이모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모님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 서먹서먹했는데 제가 먼저 친절하게 일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부침성 있게 먼저 다가갔더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해서 제가 더 신경 써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함께 일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이모가 퇴근하시다 말고 저를 한번 안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라긴 했지만 이모의 감사와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할 때마다 매일같이 포옹을 해주시고 일하다가 조금 힘든 일을 제가 도와주거나 할 때면 어김없이 제게 포옹을 해주셨어요. 약간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이때도 그냥 조카 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이모가 회식 끝나고 집에 갈 때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갑자기 포옹해 주시고 볼에 뽀뽀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순간 너무 당황해서 눈이 커졌고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놀란 티를 내면 이모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모를 집에 보내드리고 저는 멍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모가 술을 드시면 조금 스킨십을 좋아하는 뭐 그런 주정을 부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직원들끼리 모여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때 또 회식 중에 제 옆에 앉아서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들 저희를 보고 있었고 저도 당황해서 그냥 웃으면서 장난 같은 분위기로 넘겼어요. 다른 직원들도 제가 장난치면서 넘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는데 이모가 나를 남자로서 좋아하나 싶더라고요. 원래 이모님이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났기 때문에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꾸 이모님을 의식하게 되고 이모가 나를 좋아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점점 더 여자로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모님이 이쁘게 보였어요. 나이 20대 또래 여자는커녕 30대도 아닌 40살 아주머니를 좋아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모님에게 빠져들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모님에게 특별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갑자기 이모가 제게 포옹을 해주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매일 저녁 이모님이 안아주는 것만 점점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안아주고 퇴근하면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고 혹시라도 이모님이 깜빡하고 그냥 퇴근하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나 싶어서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모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요즘에는 제게 포옹을 해주시지 않으시냐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이모는 약간 당황하면서 자기가 안 안아줘서 삐졌냐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주 안아준다고 하면서 제 둔부를 툭툭 치시는데 순간적으로 이모님이 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퇴근할 때 항상 저를 찾아서 한 번씩 안아주고 퇴근했습니다. 뭔가 이모님이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는 달라지는 것 같았고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에 또다시 사장님 지시로 회식이 있어서 전 직원이 회식을 했습니다. 1차에서 다들 즐겁게 먹고 마시고 2차는 술을 더 마실 사람만 남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는 저만 20대였고 사장님과 다른 아저씨, 아주머니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건 이모님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아저씨, 아줌마들은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탬버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님은 이미 술이 많이 취해서 노래는 부르기 힘들다면서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밑으로 이모님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 느낌이 싫지 않아서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었어요. 그때부터 한 손으로는 탬버린을 치고 한 손으로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이모님과 손을 잡고 있었더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괜히 탬버린 치고 있던 나머지 한 손만 뻐근한 게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가 끝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택시를 타거나 대리를 불러서 집으로 들어가고 우연하게도 이모랑 저랑 둘만 남아서 번화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 아래 모텔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저는 이모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모텔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이모님은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대더니 갑자기 어지럽다면서 잠깐 눕고 싶다고 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모님을 안고 달리다시피 봐두었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씻으려고 하자 이모님은 제 체취마저 좋다면서 그냥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런 이모님의 저돌적인 모습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거칠게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콤했어요. 이모님은 능숙하게 저를 리드하셨고 그녀의 손짓에 저는 모든 걸 내보냈습니다. 정말 황홀했어요. 4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좋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버거울 정도였어요.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성욕이 세진다는 걸 몸소 깨닫은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는 무슨 봉인의 제가 된 것처럼 일을 하는 와중에도 이모님의 스킨십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이는 뭐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조만간 밥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제대로 하면서 고백할 생각이에요. 그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이 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어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도 아빠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칠 것 같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타이레놀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회사 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자기에게도 좋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여보도 나 돌보느냐 힘들지 않았냐며 주말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에는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일요일에는 시댁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또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지요. 그렇게 뒤풀이도 함께 하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 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져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이며 가방 등등 물건을 꽤 샀어요. 장비가 꽤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열렬히 제 목에 팔을 감싸고 달려들더군요.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그녀를 안았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이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아내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어요.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뒤를 돌아 나무를 잡고 엎드리더니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다가도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해요.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꾸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 큰아들이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생 때 위급 상황에서 긴급하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관련 뉴스를 본 이후로 그때부터 큰아들의 꿈이자 목표는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과외 한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올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에 입학하는 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으니 제 대학 시절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엄청 큰 통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헤어젤을 덕지덕지 마르고 다니면서 그것이 멋이고 패션이라며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로 대학 친구들과 만나서 놀았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서 놀았습니다. 술맛도 모르면서 많이 마시면 좋고 멋있는 줄 알고 미련하게 많은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기억의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고 실수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취로 인한 엄청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는데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방이었고 대충 봐서는 여자 방이었습니다. 지난밤에 동네에서 친구 3명이랑 만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놀다 보니 한두 명씩 늘어나면서 단체로 술을 마신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옷들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왔더니 식탁에는 간단한 식사와 함께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돼서 먼저 나간다며 식사 챙겨 먹고 연락 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같이 놀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자마자 안 죽고 살아있냐면서 제 안부를 묻는데 느낌이 아주 싸했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단체로 모여서 술을 먹다 보니 제가 많이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용기인지 다른 테이블에서 마시고 있는 여자 선배들에게 가서 술 한 잔만 달라면서 애교도 떨고 까불기도 하고 안기기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선배들은 제가 고등학생 때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도 붙이지도 못했던 소위 동네에서 잘 나가던 선배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귀엽다며 술도 몇 잔 주면서 제 주정을 받아주었는데 제가 계속 귀찮게 굴고 방해를 하자 그만 마시고 집에 간다는 여자 선배들을 가지 말라며 제가 붙잡고 늘어지고 난리를 피다가 결국 그 여자 선배들이랑 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있던 그곳은 그 여자 선배들 중 한 명의 집인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친구들과 동네 술집에서 2002 월드컵 축구를 보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이 익은 여자가 있었고 순간 그날의 그 여자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지만 그 길로 그 누나에게 붙잡혀 술집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날 그 정도 고생과 피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택시에 타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두근 거리는데 내리고 오니 제가 자고 일어났던 그 집 앞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누나는 편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들은 다 기억이 나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였습니다. 그날 여자 선배들과 따라 나와서는 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한 30분 정도는 같이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놀더니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노래방에 버려두고 가려다가 일단 데리고 나왔는데 같이 놀던 다른 여자 선배들은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제 앞에 있는 누나가 저를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나네 집에 와서 잠이 깨는지 횡설수설하길래 집이 어디냐고 누나가 여러 번 물었는데 어딘지 말도 안 해주고 덥고 힘들다면서 아이스크림 심부름 시키고 얼음물 심부름 시키고 물수건 심부름 시키고 새벽까지 힘들게 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 불려서 내쫓을까 하다가 봐준 거라고 하였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더니 이제 제 행동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가볍게 일단 심부름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안주도 사오고 술도 사왔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수시로 심부름을 하였고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레 누나는 주인이 되어 있었고 저는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머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취했을 때쯤 누나의 제안으로 술게임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하나씩 벗기로 하고 술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머슴살이하면서 술을 많이 얻는 상태에서 사회생활과 술 경험이 많았던 누나를 상대로 술게임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누나는 거의 말짱한 상태였지만 저는 마지막인 상태에서 저는 게임에서 졌고 마지막 벌칙을 수행하는 순간 누나의 명령으로 누나를 안고 누나 침대로 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여자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서투른 저를 보면서 웃는 누나를 보는데 강한 승부욕이 자극되었고 정말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중간에 1년 정도 헤어지긴 했지만 다시 만나서 지금의 제 아내이자 올해 대학을 간 제 첫째 아들과 올해 고등학생이 된 둘째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았던 아내는 저승 갈 때는 순서가 없다면서 술도 적당히 먹고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하더니 재작년에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마 살아있었으면 아들이 의대에 입학했다고 저보다 더 좋아했을 텐데 옆에 같이 없으니 슬프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아내 생각이 날 때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지만
제가 울면 애들도 속상해할 것 같아서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아들의 대학 입학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아내의 잠들어 있는 낙골당에 가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둘이서 손 꼭 붙잡고 이겨내자고 다짐을 했었는데 고생만 시키다가 기쁨을 누릴 때쯤 먼저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아내는 아마 아들 입학식에 같이 있었겠지만 낙골당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입학식 잘 마치고 왔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도 저희와 같이 있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겠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룬 아들을 보면서 행복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 40, 하나에 다소 늦은 나이긴 하지만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독신으로 살면서 엄마와 여동생과 셋이서만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제게도 남자와의 인연이 있는지 배필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운 엄마만 생각하면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시댁이라는 새로운 인연을 챙겨야 하는 터라 마음 먹은 대로 엄마를 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동생과 손가락 걸고 우린 평생 결혼하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리고 전쟁이 나도 꼭 엄마와 같이 셋이서만 살자고 맹세를 했었는데 제가 먼저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화통하게도 저를 이해해 주었고 그래도 맹세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언니 대신 자신은 절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지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여자들만 살기는 힘든 부분도 있기에 여동생을 위해서 맹세를 어기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 자매가 유별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살면서 남자에 크게 개이거나 실연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딸들이 다 그런진 모르겠으나 저희 자매가 독신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은 순전히 엄마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엄마는 5남매 중 5번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생이 위해 사남매하고는 좀 달랐죠. 제 외할머니는 당시로는 외가집의 맏며느리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4번째 자식을 놓고 얼마 안 가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가 딱 30이었다고 합니다. 홀로 8년간 집안일은 물론이고 사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초상이 나면 늘 오던 상도꾼이 있었는데 그 상도꾼과 정을 나누게 되었고 외할머니는 제 엄마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상여 앞에서 소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 경북 안동 일대에선 꽤나 유명한 상여 소리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외할머니 시댁에 집이 넓고 방이 많았던 이유로 종종 상여꾼들에게 방을 내주고 했었습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에게 연정을 품었고 두 분은 몰래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제 어머니를 임신한 사실을 알자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의 시댁 어른들께 사실을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시댁 어른들도 노여워하셨지 며느리였던 외할머니를 더 노여워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시댁에서 키우기로 하였고 나중에 크면 찾아가 보라고 한다고 하였답니다. 시댁에서는 외할머니께 자리 잡으라고 소장에 지참금과 약간의 폐물도 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경기도 쪽으로 올라오시어 외할아버지는 상여 소리꾼을 외할머니는 조그만 집과 밭을 장만하여 농사를 지으며 엄마를 낳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20살 무렵 동네에 동갑내기인 제 아버지를 만나 정화수 한 사발 떠놓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외가댁 인근에
축산농가가 많았는데 아버지는 축산농가를 돌아다니며 날품팔이를 하셨고요. 제 여동생까지 낳고 아버지는 군대에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멀리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그분의 생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저와 동생의 호적이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는 다시 외가댁으로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오셔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외할머니는 친자식들과 왕래를 하게 됐어요. 엄마의 동복 큰 언니는 엄마랑 13살 차이가 났고 그 밑에 작은 언니와는 12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밑으로 엄마의 동복 오빠들이 있었지요. 제게는 큰이모와 작은이모 되는 분들인데 두 분들은 공교롭게도 외할아버지의 주선으로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두 외가집 근처에서 살림들을 차렸었죠. 셋째 외삼촌은 결혼을 해서 인천에 자리를 잡았고 막내 외삼촌은 결혼하여 서울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안동 외가집의 재산들은 셋째와 막내 외삼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셋째와 막내 외삼촌이 외갓집에 올 때면 항상 선물이 그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이모와 작은이모였는데 외할머니가 안동을 떠나신 때부터 안동 외갓집에서 구박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재가를 허락하셨다지만 많이 노여워하셨던 탓인지 고스란히 큰이모와 작은이모가 안동시대 거른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야 했죠. 셋째 삼촌은 대학을 보내셨고 막내 삼촌은 고등학교까지 보냈지만 큰이모와 막내 이모는 중학교밖에 안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동집의 살림이며 농사일을 죄다 시켰다고 하더군요. 견디다 못해 머리가 굵어질 무렵부터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며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고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동의를 구해 큰이모와 막내 이모를 불러들이시고 외할아버지의 주선으로 남편감들도 물색해 시집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이모, 막내 이모는 자신들을 버리고 간 외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었고 그 원망은 제 엄마에게로 이어져 두 분 이모들에게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은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외갓집이 넉넉하지 못하여 엄마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외할머니를 도와 바칠만 하다가 동네 날품팔이에 아버지를 만났었어요. 그마저도 혼인신고도 안 해 요즘 말로 미혼모가 되었던 셈이죠. 가뜩이나 동북 남매들에게 미움받는 엄마였는데 미혼모까지 되었으니 이모들과 삼촌들로부터 하박을 많이 받았죠. 외갓집의 이모들과 삼촌들이 오면 저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은 외갓집에 있는 저와 엄마를 항상 나무랐거든요.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큰이모의 말씀이었습니다. 엄마의 남매들 중 그분이 가장 독하고도 모질게 우리 모녀를 비난했거든요. 엄마 저것들 얼른 치워요. 어디 남사스럽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아가지고 뻔뻔하게 부모를 찾아온대요. 동네에 소문 다 났어. 애가 해프다고 아무리 아버지가 달라도 내 동생인데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른 내쫓아요. 더 험한 소문 퍼지기 전에 큰 이모는 막말에 있어 경계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 동생이면 감싸주거나 위로해줘야 맞거늘 엄마를 보기만 하면 늘상 타박이었죠. 그리고 큰 이모와 삼촌들은 어린 제 외모에 대해서도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비쩍 마른 몸에 큰 키에 팔다리만 길쭉하고 피부는 까만 그런 아이였거든요. 엄마는 피부가 흰 편이었는데 딸인 저는 엄마를 닮지 못하고 아마도 아버지 피부색을 닮은 듯해요. 이모와 삼촌들도 닮은 구석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구박의 대상이었죠. 애가 어두워. 아빠 없는 애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 무슨 애가 저렇게 음흉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왜 하필 다 딸들이니? 이그 팔자 사나운 것이 재수도 없어. 아들 낳았으면 나중에나 지 모은할 텐데 어떻게 낳아도 딸만 낳니? 딸년들은 시집가면 다 끝이야. 지 애미고 뭐고 없이. 시집가면 지 서방이랑 지 가정만 챙긴다고 지금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으이그. 이미 낳아놓은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쟤 너무 감싸지 말아요.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데 왜 맨날 감싸기만 해요? 제발 현실을 좀 보시라고요. 그분들로서는 제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제 엄마를 타박하며 풀고 싶었겠지만 당하는 제 엄마와 저는 참으로 서러웠답니다. 그렇게 이모들이며 삼촌들이 저희 모자를 곱지 않게 보니 사촌 언니나 오빠 동생들도 저와 여동생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엄마까지도 무시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말버릇가 없던지 돈 없는 거지라서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거라며 이모들과 삼촌들이 돈 벌어서 외가댁을 겨우 건사하고 있는데 엄마와 저희 자매가 갉아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면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 때면 엄마는 다정하게 저와 여동생을 다독이며 그게 다 엄마가 이모들과 삼촌들에게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이라며 저와 여동생에게 당신 때문에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큰이모가 갈비찜을 크게 하셨는데 모두 모여서 그곳에서 식사를 한 기억이 있어요. 작은 이모인가 셋째 삼촌인가가 생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모든 남매들이 큰이모가 차린 밥상에 모여 음식을 먹는데 계속해서 우리 엄마에게만 이것이 모자라다 저것이 모자라다. 주방에 가서 이거를 가져와라 저거를 가져와라 하는 등 한시도 엄마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갈비도 한 점 못 먹게 하던 것도 모자라. 사촌 오빠나 언니들 동생들까지 우리 엄마를 종업원 부리듯이 부렸어요. 막내 이모 저거 가져다 줘요 저거 가져다 줘요 하더군요. 결국 엄마는 갈비 먹기를 포기하고 아예 주방에 있으면서 사람들 시중 드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잘은 몰랐지만 그때는 그게 화가 났고 폭주를 했네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동댕이 치고 이모와 삼촌들에게 나쁘다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울면서 엄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나왔죠. 터덜터덜 걸어가 한참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이지 서럽더군요. 그날 저는 여동생과 다짐했습니다. 평생 엄마랑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해주자고요. 언젠가는 엄마와 저희 자매를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게 만들 거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동생이 대학에 갈 때까지 저희 모녀들은 이모들과 삼촌들이 있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와 저희 자매에게 위안이 되었던 분들은 역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여소리꾼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외할아버지가 여지없이 화려한 꽃가마 앞에서 종을 흔들며 소리하는 모습을 먼발치서나마 보고는 했었죠. 소리 외에도 할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조경으로 사용하는 나무 뿌리를 캐는 일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와 엄마가 몸보다 몇 배나 큰 나무 뿌리를 상하지 않게 캐어낸 뒤에 뒷산에서부터 굴려 가지고 오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지요. 가지고 온 나무는 흙을 깨끗이 털어낸 뒤에 닦아내고 바짝 건조시킨 후 외할아버지와 저희 자매간 이스치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 힘든 일을 어찌했을까 싶어 아련합니다. 그렇게 나무 뿌리를 캐서 조형물을 만들어 장에다 팔 때면 외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아이스크림과 가지고 싶었던 인형을 사주시고는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고 엄마 같은 분이셨고 또 친구 같은 분이셨죠.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형제들이 엄마와 저를 타박할 때마다 그게 다 자신의 잘못이고 죄라며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저희 자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시고는 하셨지요. 비록 형제들에게 구박과 타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엄마와 저희 자매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뒤로 무려 7년 동안이나 거동을 도와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죠.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엄마 남매들의 비난은 더욱 더 거셌습니다. 다들 엄마와 저희 자매 때문에 외할머니가 걱정이 많아서 쓰러진 거라고 도대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외할머니가 쓰러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것도 같고 해서 서럽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비난을 쏟아붓다가
나중에는 외할아버지에게 난리를 치더군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우리 엄마 쓰러질 동안에 산이며 들로 다니면서 소리하신 거 아니에요. 왜 엄마가 쓰러졌겠냐고요. 다 쟤들 때문에 우라통이 생겨서 쓰러지신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버지 좋다고 해서 안동집에서 나갈 때도 군말 한 번 안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달려들어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었네요. 아직 할 말도 많고 같이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얼른 우리 엄마 도로 살려내요. 다시 일어나게 하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후 어찌된 일인지 이모들과 삼촌들은 외갓집의 발길을 또 끊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당장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외할머니가 쓰러졌을 땐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만 정작 그들은 외할머니 병수발은커녕 대소변 한 번 받아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 오면 냄새난다고 엄마만 타박하고 했었죠. 오히려 이모들과 삼촌들이 오지 않는 게 외할머니나 엄마에게 더 나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병수발은 엄마와 저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모이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지만 외할머니가 온 방에 헤집어 놓은 똥도 오줌도 저는 단 한 번도 더럽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랑 엄마가 나무뿌리 캐러 산에 가고 없는 날이면 저는 외할머니 머리맡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주며 할머니의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베개를 반대편으로 베고 잠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끝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었죠. 외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시며 간다네요 이제. 간다고 합니다. 먼 길 부디 잘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허공에 대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표정을 뚜렷이 기억합니다만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7년간 외할머니를 병수발하고 기어이는 보내드렸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행히 악발이 근성으로 공부를 했고 특히 공부에 소질이 있었던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자매결연을 한 미국의 대학에 연수를 갔다가 그곳에서 의학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시기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외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저를 항상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면 힘에 부치거든 언제든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기 하루 전날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제 꿈에 나오시더군요. 장터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배가 터질 때까지 이 가게 저 가게 데리고 다니시고 먹을 것을 사주셨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배가 불러 못 먹겠다고 할아버지께 응석을 부렸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이 사주고 싶다고 하시며 저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사주시던 그런 꿈이었죠. 희한하게도 다음날 엄마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에라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가 시험을 포기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시며 시험에 합격하고 만나뵈라고 하셨어요. 이후 미국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증을 외할아버지 산소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의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엄청 대단하다고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모들과 삼촌들 그리고 사촌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업신여기던 제 엄마의 딸이 사촌 형제들에 비해 그 누구보다도 돈도 잘 벌고 명성도 있다는 것을요. 엄마의 동복 형제들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조차 엄마에게 없는 살림에 주제넘게 공부 좀 한다고 유학까지 보내놓은 거냐고 계집애가 외할아버지와 엄마 등골을 빼먹는다는 등의 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각에 받쳐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나가는 이유로 현재 엄마는 동복 형제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안타깝고 재수 없다고 했던 큰이모 타박은 사라진 지 오래고 저로 인해 엄마는 지금 하늘을 활활 날아다니다
모텔 구름 속에서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우리를 가장 많이 비난했던 큰이모는 이혼을 당하셨고 큰이모네 새 아들은 큰이모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 싸움으로 한참 동안이나 법정 싸움을 하셨습니다. 사촌 형제들 중에 제일 미운 오리 새끼였고 무관심의 대상이었고 비난의 화살을 받기만 했던 저는 이제 친척들 사이에서 연일 화두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답니다. 물론 저도 잘 나가는데 여동생도 아주 잘 나가요. 벌써 부하 직원들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인류대 나온 남자 직원들이 자기를 여왕 모시듯 떠받든다네요. 저와 여동생으로 인해 우리 엄마도 덩달아 이제는 어깨 좀 펴고 사신답니다. 엄마는 말수도 없고 남 욕도 할 줄을 모르고 순하디 순하기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는 초등학교는 나왔지만 글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까막눈이시죠. 제가 지금까지 엄마의 글씨를 본 건 단지 엄마의 성인 김자의 동그라미를 치는 정도의 서명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 또래 친구들 부모님들 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신 경우도 많던데 그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지요. 엄마는 본인이 글을 알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은행 일을 보실 때마다 어찌나 식은땀을 흘리시던지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고 불쌍하고 가슴에 먹먹해집니다. 엄마는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겠죠. 저와 여동생이라는 애물단지가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저희 한번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산으로 나무를 캐러 다니신 분이었으니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어찌 제가 다 갚아야 할지 지금도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초등학생들 국어책을 가지고 한글 공부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했었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글을 못 읽는 한을 푸시려고 하는구나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결혼식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려고 할 때 엄마가 주섬주섬 제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돈 주는 거야? 돈 잘 버는 의사 딸내미한테 무슨 가서 만난 거 사 먹으라고. 엄마 쓰지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래. 아니야. 내가 그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먼 길 가는 너한테나 좀 필요하지. 엄마는 배시시 웃으시고는 꼭 혼자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고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에서도 울지 않으려 엄마 얼굴을 애써보지 않았건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터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예쁜 파스텔 톤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편지지 위에 삐뚤빼뚤 칸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동글동글한 엄마의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중간 맞춤법이 틀려 지운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이걸 쓰느라 우리 엄마가 몇 장의 편지를 버렸을지 눈에 선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놀랐지? 너희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단다. 자랑도 할 겸 용기 내어 처음으로 너희에게 손편지를 써본다. 좋은 결혼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딸 뭐든 잘할 거라 믿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항상 행복하기를 엄마가 기도해 줄게. 내 딸아,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세상에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제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엄마의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요. 현재 우리 엄마는 외국에 있는 딸과 사위를 만나고 싶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계신답니다. 열정이 아주 대단하시죠. 한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마, 내 엄마, 사랑한다는 그 작은 말로는 부족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는 동안 이리 채이고 저리 깨지고 살면서 나이만 차곡차곡 먹은 평범하고 흔한 여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겼던 이야기인데 사실 제 결혼 생활 이야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은 이미 이혼했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딱이라도 몇 대 더 갈겨줄걸 후회될 만큼 제 남편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더 무섭고 소름 돋는 것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숨기고 선한 가면을 쓴 채 저랑 결혼한 것이죠. 아니면 제 눈이 낮았거나요.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해서 일하던 도중 직장 상사의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사분 친구 동생이셨는데 상사분도 그렇고 친구분도 그 동생 사람 참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일단 신뢰는 어느 정도 생겨서 저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고 그 상사분 친구 동생이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만나보니 예의 바르고 선한 사람이었죠. 대화할 때 말 한마디마다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호감을 가졌어요.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잘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연애도 정말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연애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서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고요. 남편을 소개시켜준 상사분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언제 결혼하냐? 잘 어울리는데 이왕에 할 거면 빨리 해. 라며 바람 잡은 것도 있었지만 저도 일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남편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도 한번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려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했고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과 제 여동생에게 인사를 하고 저도 남편 집으로 가서 시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양가의 한없는 축복과 축하 속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님은 잔소리 많은 분들도 아니셨고 너희 부부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주의셔서 저희 살림에도 하나 간섭 없으셨고요. 전 시댁복도 타고났다 싶었죠. 남들 하는 만큼 자잘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 화해하고 알콩달콩 잘 지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신혼생활을 했어요. 신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 둘 다 아이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기랑 어린 아이들 좋아해서 시누이네 4살짜리 조카도 자주 돌봐주고 같이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이제 우리 둘이 잘 놀았다 싶어서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 전혀 안 하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술 즐기는 사람이 없어서 술 마실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회식 가면 형식상 한두 병 시켜놓고 팀원들도 형식상 한 잔씩 마시는 정도였죠. 임신을 준비하면서 서로 건강검진 다 했고 다행히 저도 남편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임신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부터 날짜도 잘 계산하고 영양제도 잘 먹으며 테스트기를 사다가 날짜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번번이 한 줄이더군요. 저랑 남편은 마음이 불안해져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둘 다 건강한데 왜 그러냐며 걱정하셨어요. 전 그런 부모님들 모습을 보며 더 초조해졌죠. 전 남편에게 우리 혹시 둘 중 한 명이 불임이 아닐까? 검사 다시 받아보는 게 어때? 하고 물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불임 전문 병원으로 가면서 혹시 내가 문제가 있나? 남편이 무정자증 같은 병이면 어쩌지? 하고 내내 초조했습니다. 불임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한 2주일 정도가 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남편도 둘 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임신이 가능한 몸이라고요.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당황스러움과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둘 다 정상인 몸이라면 왜 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죠. 남편과 부모님들께도 병원 결과를 알려드렸어요. 부모님들은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히 먹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이가 올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도 결과를 말해주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하면서 계속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불임이 아니라니까 그걸로 됐다 싶었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시도를 했고 결과는 모두 실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남편도 지쳐갔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여전히 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쁜 내 자식 가져서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 행복한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고 계속 다시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진지한 얼굴에 순간 저도 긴장이 되어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지 못하고 뜸을 들이더니 이내 저에게 우리 이제 포기하자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러나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봐 하고 태연하게 되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자세히 얘기해서 서로 마음 아파줘야겠어? 하고 남편이 말했어요. 마음은 지금도 아파. 지금도 아프다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둘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요즘 아이 안 가지는 게 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벌어서 어디 다른 데 안 쓰고 그냥 재미있게 살자. 그럴 수 있잖아. 솔직히 지금 너도 나도 힘들잖아. 지금까지 다 번번이 실패하고 전혀 성공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 힘든 것도 알지만 나도 너무 힘들어. 이러다 우리 사이까지 나빠지게 생겼잖아. 이제 그만하자, 응? 남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울면서 화를 냈어요. 남편도 괴로운지 한숨만 내쉬고요.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번에 병원 가보니까 10년 동안이나 치료받고 노력해서 성공한 엄마도 있대. 우리도 계속 포기 안 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 저는 거의 애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서 오랜 시간 고민하다 말하는 거야. 그런데 10년을 이렇게 힘들게 지내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못 버티겠다고. 남편 말에 저는 화가 났지만 사실 아무 반박도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게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어했고요. 제가 애써 묻어두고 외면하려 했을 뿐이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일단 진정하고 잘 생각해봐. 생각 정리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저를 달랬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우울하게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보냈어요.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었죠. 너무 괴로웠지만 제 결정은 서서히 남편에게로 기울게 되었어요. 오기도 전에 이렇게 저를 지치게 만든 아이보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옆에 있을 남편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아이 포기하자. 그냥 다 내려놓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깜짝 선물처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일단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 그리고 우리 둘이 가장 중요해. 우리만 행복하면 돼. 하고 절 안아주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 번의 미련을 털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내색 안 하고 다 털어버린 척 했지만 한동안은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길 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부터 나왔고 나는 저런 기쁨을 절대 누리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에 박탈감도 들었고 여자로서 뭔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던 옛말이 맞았던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주말마다 미혼모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어린 엄마들 형편이 어려워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고 도우면서 제 마음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기들 보는 것도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고 그저 이쁜 것들만 보이더군요. 주말마다 빠짐없이 꼬박꼬박 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봉사활동 다니며 제 상처도 치유되어 갔죠. 그곳이 두 번째 집 같았어요.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엄마가 입소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갓난 아기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소했어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아기는 아들이었죠. 20대 초반의 어린 엄마여서 이곳이 낯설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까봐 일주일 정도 제가 전담에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아이 엄마는 저를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입소 첫날부터 챙겨주고 도와준 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도 친동생이 생각나 잘 챙겼고요. 어느새 언니 동생 하면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아기의 100일 잔치도 돌잔치도 제가 직접 선물 주고 한복 맞춰주고 돌반지 맞춰주고 하면서 다 챙겨줬어요. 아이 엄마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제게 많이 의지했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잘 챙겨줬죠. 그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5살이 되었고 5살이 되자 아이 엄마가 언니 나 우리 애 유치원 보내주고 싶어요. 요즘은 5살부터 다 다닌대요. 일찍 사회성도 길러주고 경험도 쌓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원금은 센터 몫이니까요. 센터에 살짝 이야기해봤는데 난감해 하시더군요. 아이 유치원 비용이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아이만 보내주면 다른 엄마들도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센터 입장이었어요. 저는 아이 엄마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고 전 잘못이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했어요. 아이 엄마는 몹시 실망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아이 엄마는 저기압이었어요. 저는 아이 엄마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해줄까 싶어서 케이크를 사들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아이는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한테 인사하고 아이 엄마 방으로 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그 틈 사이로 말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저는 손님이 왔나 싶어 잠시 밖에서 기다렸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군요. 둘 다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아이 엄마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난 잃을 거 없어. 자기나 잃을 거 있지. 내가 언니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하고 소리쳤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 지금 네 카드며 핸드폰 요금이며 개인적으로 받는 용돈 다 누가 주고 있는데 그거 끊으면 네가 여기서 주는 지원금만으로 만족하면서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음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목소리였거든요. 홀린 듯이 걸음을 옮겨 방문을 확 열어 젖혔어요. 대화가 끊기고 그들은 저를 보고 얼굴이 굳어버렸죠. 그들은 제가 동생처럼 챙겨줬던 20대인 아이 엄마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고 말하자 아이 엄마는 언니 그러니까 제가 하며 말을 심하게 더듬더군요. 제 남편은 그대로 서서 그게 그러니까 하면서 말도 못 잇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고 물었죠. 말해봐. 이 여자 아들이 자기 아들이야?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네가 대답해 볼래? 네 아들 아빠가 누구야? 아이 엄마는 겁먹은 얼굴로 눈물을 글썽거리기만 하다가 언니 미안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고요. 전 남편에게 돌아서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변호사 알아봐. 그리고 몸을 돌려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아이가 이모 하고 불렀지만 무시했고요. 저 아이는 내 남편 상간녀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헐레벌떡 뒤따라 나왔어요. 제 손목을 잡더니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하며 비굴하게 애원하더군요. 손목을 빼려고 했지만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소리 지르겠다고 했더니 정말 속사포로 말을 줄줄 내뱉더라고요. 너랑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회식 때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어. 나도 모르게 많이 마셨고 2차 가는 팀원들한테 휩쓸렸는데 룸살롱에 가는 바람에 난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었어. 그러다가 거기서 쟤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난 지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나한테 초음파 사진을 보낸 걸 우리 엄마가 봤어. 그런데 엄마가 걔는 이어야 할 거 아니냐고. 몸이 정상이 아닌 애랑 지내며 애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일단 애는 낳게 하라고 해서 저는 말을 끊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다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단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 마음을 건드린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 몸이 정상이 아닌 애긴 뭐야? 나 몸 정상이야. 제 외침에 남편이 쭈뼛대며 말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실 그게 그때 너한테 연락 가기 전에 병원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왔었어. 아내분이 불임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근데 이 사실을 너에게 말하면 너가 너무 슬퍼할까봐 내가 일단 아내한테는 정상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연락이 간 거야. 믿었던 사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나를 배신하고 철저히 속였단 사실에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남편은 가만히 맞고만 있더군요. 그러면서도 할 말은 끝까지 하더라고요. 뻔뻔하게요. 내가 일부러 너 봉사하는 센터에 들어가서 친해지라고 했어. 혹시나 정들면 내가 언젠가 사실을 말했을 때 너가 덜 힘들지 않을까 해서. 방금 찾아간 건 제가 나한테 애 유치원 비용을 달라고 해서야. 그런데 지금 내가 그만한 돈은 없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뺨을 한 대 더 후려쳤어요. 정들면 덜 힘들어? 너랑 저 여자는 철저히 나를 기만하고 이용해 먹었어. 붉어진 뺨으로 서 있는 남편을 두고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울면서 큰 가방에 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남편 어머님이셨죠. 반찬을 갖다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며 온다더니 어쩜 그렇게 올 시기를 딱 맞추셨는지 몰라요. 저는 문을 열었고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어머님은 어디 가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죠. 어머님, 손자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집이 좁을 것 같아서 제가 나가주려고요. 참 이런 말은 귀신같이 알아들으시더군요. 어머님 얼굴이 바로 굳어지시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집한테는 이어야지 라는 생각에 내가 실수했다. 그런 술집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인정 못해. 네가 내 며느리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매달리는 어머님을 냉정하게 뿌리쳤고 어머님 저더러 제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몸이 정상인 며느리 들이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손자랑 어디 알콩달콩 재미 보면서 살아보시지. 왜 비정상인 저랑 살려고 하세요? 어머님은 제 말에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붙잡으셨지만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엄마랑 여동생 앞에서 울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는 크게 분노하셨죠. 저녁에 아빠가 도착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셨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찾아왔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여니 들어오지도 않고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에게 평생 갚으며 살고 그 여자랑은 절대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빠가 남편 패려는 걸 여동생이 겨우 말렸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찾아가 이혼 준비를 했고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책정되었고요. 소송 기간 내내 시부모님과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법정을 나오던 그날 남편과 그 상간녀가 아이를 안고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게 와서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하고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남편, 아니 전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둘이 살림을 합쳤는지 어쨌는지 어머님이 대를 잇는다 뭐다 하시는 걸로 봐선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소름 돋는 이중인격인 남편에게 화만 치밀거든요. 10년이 지나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상간녀와 아이 그리고 저희 전 남편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일가족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비록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제 가슴도 무척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자이고 그 여자와 아이도 제가 친동생, 친자식처럼 여기며 5년이라는 시간을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막힌 듯한 안타까운 기분이네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가슴 아픈 일 안 당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 2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얘기할 곳은 없고,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약 5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 때 동기 여자와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썸은 끝났고 직장 동료로 입사 동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나 제가 다른 팀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그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몇 번의 동기 모임과 술자리를 통해 그녀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형님과 회사 앞에서 소주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를 이동하는 중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 그녀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불금인데 집에 가도 할 일 없다고 같이 먹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 와이프와 함께 4명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마시고 놀다가 그 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친한 형님은 그녀에 대해서 물었고 그녀 역시도 그 형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등. 그래서 둘 다 만나는 사람도 없고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사귀게 되었고 저희 부부와도 같이 여행도 가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 비슷한 만큼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셋이서 술자리도 갖기도 하고 화해도 시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의 연속은 친한 형님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다 되지 않았던 그녀는 저에게 예전과 같이 화해 자리를 만들어주길 원했고
몇 번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친한 형님도 화해의 자리를 만드는 제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자기는 그녀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면서 다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둘이서 술자리, 티타임을 자주 가지게 되었고, 그만큼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마음의 정리가 끝났는지 많이 괜찮아졌고, 그녀와의 만남을 더 이상 가지지 말아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와이프에게 더 많은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가며 그녀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다시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신규 사업 프로젝트 TF팀이 꾸려지게 되었고, 저희 둘은 그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외근도 하고, 몰래 같이 영화도 보고, 점점 더 많은 만남이 대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둘은 해외 업체 미팅 및 발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8박 9일의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치민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희는 신혼여행 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최대한 모든 회사 일정을 끝내고 오후에는 시내 투어 및 쇼핑을 하면서 보냈고 밤에는 분위기 좋은 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8박 9일의 해외 출장 마지막 날 밤에 그녀와 술을 한잔하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시련만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마지막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저희는 다시 회사 동기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나름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다녀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야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놀란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좀 만나자고요. 그녀의 집으로 갔고 그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리 기간인데 며칠이 지나도 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하게 되었다고 정확히 확인하고자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찍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던 그녀는 가족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컸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기를 지울 생각도 없다고, 자기 혼자서 키우겠다고, 그리고 제 발목을 잡을 생각도 없다고. 다만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해주는 거라고. 저 하나만 믿고 시집온 제 와이프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아이에게 잘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착한 여자입니다. 유일한 가족이 생긴 거라며 아이를 낳겠다는 그녀한테도 지우라고도 말을 못하겠네요. 그렇다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평생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엄청 욕하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형편없는 글로 이렇게 남겨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